뭐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법 뭐 전반적인 동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김명주 교수님이 또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일정 부분은 오버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까 김명주 교수님이 준비하신 슬라이드 이렇게 뭐 간략히 봤는데 거기 좀 중복이 돼 보이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긴 합니다만 중소기업 왜 특별히 필요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얼마나 구체적인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뭐 질의응답이나 토론 통해서 또 뭐 더 유익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맨 앞부분에 일종의 어떤 식의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뭐 예시, 사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 의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 이제 그게 인공지능 윤리니 또 그 관련된 법에 관한 논의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 얘기도 약간 하고 뭐 아마 좀 더 넓게는 뭐 외국 얘기 또 학계에서의 얘기 이런 것들을 약간씩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도 언급이 한번 됐는데 이루다 사건이 저는 뭐 인공지능 관련된 국내 어떤 발전 또는 변화 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알파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알파고를 통해서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한테 각인시킨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이루다는 이게 기술이 성능이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뭔가 사회적인 논란이 자칫하면 이제 커지면서 서비스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해준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이루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이슈가 이제 뭐랄까 한 덩어리가 있고 또 다른 덩어리는 윤리 내지는 뭐 혐오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맥락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이 있어서 그 실정법에 이제 기초해서 어떤 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걸 따져보는데 그거 이외에 어떤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뭐 꼼꼼하게 따져보면 실정법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거 약간 그 불쾌한데 이상한데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실정법 위반인 것은 아닌 뭐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뭐 결국은 서비스 자체는 접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아마존 미국 사례인데요. 이제 아마존 우리나라 뭐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직접 본격 진출한 건 아니라서 미국에서 이제 그 뭐 책을 포함해서 온갖 물건들 파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셈이죠. 근데 이제 물건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보여주냐에 관해서 뭐 반복적인 논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물건을 어떻게 보여주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나 논란이 되죠. 지금 이거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탐사 보도를 한 건데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 검색 알고리즘이 아마존의 상품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자들이 실험적인 연구 일종의 자체 연구를 해서 그렇게 그런 의심가는 정황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색 엔진 또 추천 알고리즘, 랭킹 알고리즘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제 한 2년 전쯤에 그 애플에서 애플 그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이 이제 그 신용카드 회사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애플 브랜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자체는 골드만삭스에서 발급을 했는데요. 이 애플 카드가 발급이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트위터에 좀 그 논란이 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에 나온 건데 트위터에 말하자면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뭐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이 자기하고 자기 배우자 두 사람이 카드를 같이 발급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남편인 거예요. 와이프에 비해서 자기 남편이 신용카드 한도가 20배가 더 많았다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와이프랑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생활터전도 갖고 경제 활동 같이 했고 뭐 세금도 이제 공동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경제 활동을 같이 한 걸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20배나 차이가 나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의심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른 몇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상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카드를 발급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우리는 그 신용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별이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골드만이 이렇게 공식 발표하는데 거짓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문제 의식을 느낀 분도 진실이고 골드만이 설명한 것도 진실이다라고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별에 관한 값이 인풋 값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뭔가 프락시가 있어서 그 프락시를 통해서 성별이 간접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그런 모델링이 된 거,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하시는 분은 프락시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뭐 설명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프락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는 게 뭐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 사례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남녀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고 그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 또 결국 그래서 규제기관이 가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그 또 어댑티브 코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패션 브랜드입니다. 옷에 관한 건데요. 그 왼쪽 오른쪽 사진 두 장이 있는데 둘 다 그 패션 모델입니다. 이게 저 마케팅용 사진인 거고요. 지금 이 두 사진 다 뭐 여러 사이트에 이용이 되지만 그 중에 특히 저 플랫폼 중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인스타에 올라간 사진들입니다. 둘 다 인스타에 올라간 사진인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제 인스타에서 인공지능 이미지 레코니션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왼쪽 사진은 뭐랄까 정상적인 사진으로 이제 그냥 두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아무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고 내버려 둔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휠체어가 있는 거를 그 이미지 레코니션이 캐치를 한 거예요. 이제 휠체어가 있는 걸 캐치를 한 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캐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휠체어라는 걸 캐치하면서 이거는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 마케팅인가? 이거는 일단 내리고 나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 사진을 마케팅용으로 쓰는데 인스타에 올려도 아무 뭐 문제 없이 인스타에 그냥 쭉 잘 올라간 거고요. 왜 오른쪽 사진은 인스타에 올렸는데 인공지능이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이거는 의료기기다. 의료기기는 마케팅 함부로 할 수 없다. 허가받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댑티브 코딩은 이렇게 뭐 신체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유형의 옷인데 이 이제 이 어댑티브 코딩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로워지는 거죠. 인스타에 연락해서 이거는 저 휠체어 마케팅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 장애인들을 위한 옷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소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따로 연락해서 이거 다시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나 번거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사진은 그냥 문제없이 통과되고 오른쪽 사진은 되게 번거로운 과정이 이제 추가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새롭게 고민할 거리의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뭐 그런 거고요. 이제 사례 중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인공지능 면접입니다. 뭐 아마 한국에서 이제 특정한 한 회사가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제일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회사 이제 사이트에 가면 편견과 편향이 없는 뭐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편견과 편향이 없다. 편견이라는 말은 공학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편향은 공학 내지는 뭐 통계학 또는 뭐 사회과학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그 뜻이 약간씩은 달리 쓰이고 있는데 아무튼 회사는 뭐 편향이 없는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시민단체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거 좀 석연치 않은데?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 몇 차례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인가 연말쯤에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요.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아직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 제기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 또 있네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레코니션인데 미국 그 이제 아마존이라고 되어 있죠. 레코니션 REC라고 안 돼 있고 RK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타가 아니고요. K로 된 레코니션은 아마존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 우리나라에도 일부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문제 제기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는 제일 큰 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정확도가 그냥 유니버설하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그러니까 뭐 남녀, 뭐 인종별, 나이별 유니버설하게 떨어지면 차라리 문제가 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데모그래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백인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그 정확도가 높고 유색 인종이고 여성이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 사진에 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시민단체 ACLU에서 미국 의회 국회의원들을 이제 이 레코그니션 이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분들은 매치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백인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뭐 유럽에서는 이거에 관한 이제 법안 그 인공지능 법안에 이제 이 이미지 레코니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이제 되는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뭐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대체로 뭐 지난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왼쪽 두 개는 유러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에서 있었던 건데 유럽 연합은 2018년에 고위 전문가 그룹, 하이 레벨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거기에는 뭐 윤리학자, 철학자, 법학자 같은 분도 있고요. 기업에 소속된 분들, 엔지니어 뭐 등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 수십 명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작업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낸 공식 문건이 맨 왼쪽 건데요. ethics guideline,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낸 게 이분들이 모여서 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2019년에 냈고요. 이 작업한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작업은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어떤 투자나 지능에 관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뭐랄까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 윤리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 대전제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에도 이제 EU 그 표시가 있는데 알타이라고 이니셜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세스먼트 리스트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ethics 가이드라인 나온 다음에 그 후속 작업 꼴이 되는데요. ethics 가이드라인이 한 몇십 페이지 되지만 이제 그게 뭐 좀 추상적인 글들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게 그냥 뭐랄까 흔히 얘기하는 공자님 말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거고 뭐랄까 실체적인 거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되기 위해서 어세스먼트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서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그 정부 또는 이런 그 정부 간의 연합체 또 국제 유엔 같은 데서 내는 것도 있고요. 뭐 유네스코에서 낸 것도 있고요. OECD에서 낸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맨 오른쪽에 구글 있는데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IBM 뭐 이런 기업들도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구글은 뭐 이쪽 영역을 하는 직원들만 수백 명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흔히 얘기하는 C 레벨 최고위 이제 C 레벨 임원 중에 이
Chief Responsible AI Officer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회사에서 리소스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얀 바탕에 있는 거는 Fairness and Machine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공학자들 사이 연구 하는 분들에서 또 이제 이 작업이 Fairness라는 말 자체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뭐 법이나 윤리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던 건데 공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세계 유수의 공학자들 학회에 가면 뭐 너무 당연히 이 페어니스에 관한 세션이 몇 개씩 열립니다. 튜토리얼도 열리고요. 뭐 뉴리스나 ICBPR 뭐 이런 데 다 페어니스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 당연히 중요한 포션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중이고요. 이제 OECD에서 2019년에 AI 프린시플이라는 거 냈고요. 여기는 한국에서도 참여 많이 했습니다. 그 체어를 한국 분이 사실 하셨고요. 중간에 IEEE가 있는데 IEEE는 그 공학자 단체기도 하고 표준 기구이죠. 근데 IEEE에서 2019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건 한 30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그 헤비하고 꼼꼼한 문서입니다. 근데 300페이지짜리 문서를 낸 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고서를 논의에 기초해 가지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EE는 P7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표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열 몇 개 지금 표준 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표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ISO에서도 작년에 그 서브 커미티가 만들어져서 테크니컬 리포트가 작년에 한 40몇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와서 ISO에서도 지금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맨 오른쪽은 싱가포르는 뭐 미국하고 유럽을 벗어나면 이쪽 영역의 논의에 있어서 뭐 거의 세계 최선도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싱가포르이 뭐 다른 그 유럽이나 미국 못지않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그 많이 관심이 있고 뭔가 이제 그 원칙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원칙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는 한 또 지난 1년 사이에 약간 그 뭐 멈칫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래로 이렇게 계속 늘다가 지난 1년에는 약간 이제 플라토 비슷하게 이런 모양새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뭐 멈춘 거냐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이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뭐 그 실행 계획이랄까 아니면 강론이랄까 뭐 이런 후속 작업 같은 것들에 관한 논의가 최근 1년 사이에 이제 훨씬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저희 연구진이 이제 분류를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 뭐 안전해야 되고 그 로버스트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카테고리.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잘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그다음에 투명해야 되고 설명 가능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게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책무성,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뭐 이런 게 이제 또 한 가지. 그리고 fairness 이게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는 인공지능에서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을 벗어나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인공지능 맥락에서 조금 더욱 뭐 강조가 된 것 또는 새롭게 강조가 된 것 하나는 요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 요게 인공지능 맥락에서 좀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공정성이나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게 뭐 추상적인 사회 규범으로는 있지만 인공지능 맥락에서 이제 그 새롭게 또 부각이 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가능성, 오디터빌리티라고 하는 건 아까 뭐 IEEE나 ISO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것 또는 뭐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도 지금 이게 이제 감사 뭐 인증 뭐 이런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물밑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2007년에 로봇 윤리 현장 초안이 나온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일찌감치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2018년이 우리나라에서 논의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김병주 교수님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낸 게 있고요. 작년 말에 이제 과기정통부 4차위하고 같이 해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걸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작년 말에 이 과기부에서 주관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제일 뭐랄까 그 지금 분위기상 제일 뭐 축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지난 또 연말에 이제 자율차 관련해서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 중에는 카카오가 이렇게 제일 일찍 이런 그 윤리 헌장을 냈고요. 뭐 되게 이렇게 길고 상세한 문서는 아닙니다. 뭐 프린트하면 한 페이지에 담길 만한 수준인데 그 5개를 냈다가 처음에 작년 2019년에 하나 더 하고 2020년에 하나 더 해서 지금 7개 원칙 이렇게 있고요. 삼성전자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말지 약간 애매한데요. 왜 애매하면 지속 가능 그 성장 보고서 안에 이렇게 좀 한 반 페이지 수준 이렇게 짧게 담겨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마 조금 더 본격적으로는 올해 이제 올 초에 네이버 그 다음에 봄에 SKT 뭐 이런 데서 이제 꽤 많이 고민을 한 내용을 담아서 이런 원칙을 낸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아무튼 이렇게 기업들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이 이렇게 늘고 있는 걸 이제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약간 더 그런 뭐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맥락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2016년에 미국에서 프로퍼블리카라고 하는 탐사보도 매체에서 이 이제 미국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가석방 맥락에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참고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기사가 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요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석방은 이제 가석방을 해줄지 말지 판단의 핵심은 가석방을 하면 이제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오라고 할 때 딱 제때 와야 되는 뭐 이제 주로 그런 걸 고려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그 여기서 리스크는 이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한 리스크인 거죠. 하이 리스크라고 예측을 했는데 재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지 이렇게 보고 로우 리스크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범을 한 사람 비율이 어떤지 봤더니 하이 리스크라고 했지만 재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흑인이 뭐 거의 2배, 백인보다 2배 가까이 많고요. 그 반대 방향은 2배까지는 않지만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야 이거는 흑백 차별이 뭐 말도 안 되게 심한 차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 기사 뭐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딱 여기서 멈추는 그러니까 그 논의 뭐 이해 수준 여기서 멈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한 회사가 뭐랄까 그냥 허접한 회사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제대로 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뭐 그 알고리즘을 마련을 했던 거고요. 이 오른쪽 아래 요 그래프는 이 회사랑 관련이 없는 제3의 연구자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같은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뭐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그 요 오른쪽 요거는 그 true positive rate, true negative rate 이거 계산을 한 거고요. 통계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오른쪽 아래는 그 calibраtion을 계산을 한 겁니다. calibration 기준으로 하니까 흑백 차별이 아니라 흑백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수치로 표현해서 계산을 하고 비교할 때에는 수치의 기준, fairness matrix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fairness matrix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fairness matrix를 어떤 기준을 쓸 건지 하는 거에서부터 논의가 이제 차근차근 쌓여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쪽은 한 가지 유형의 페어니스 매트릭스니까 흑백 차별이 말도 못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엔 또 다른 유형의 페어니스 매트릭스를 쓰니까 흑백 차별이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근데 이미 이제 위쪽 요 표를 가지고 뭐랄까 엎질러진 물처럼 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이 머신 바이어스 이 기사 얘기하면 다들 그뭐 흑백 차별 그렇게 한다면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페어니스 매트릭스가 지금 요 화면에 있는 게 한 20개쯤 되는데 이 교과서에 뭐한 20개 정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20개가 다가 아니고 이걸 뭐 또 약간씩 변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페어니스 매트릭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치화해서 비교를 할 수 있냐 뭐 그런 맥락의 어떤 앞으로의 고민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그 measurable 해야 되고 아까 신용카드 얘기할 때 한 것처럼 프락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다음에 상충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까 그 요걸 보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이 캘리브레이션 기준하고요. 여기 true positive rate나 true negative rate하고 이게 서로 reconcile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다 충족하는 아주 그 좋은 페어니스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아?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2016년에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랄까요? 수치적인 또는 공학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런 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유니버설하게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 또는 뭐 그 개별 사회에서 규범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볼지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좀 어려움이 이제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투명성에 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투명성 자체를 어떤 일반 원칙으로서 투명성은 뭐 투명하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구현할 거냐. 그래서 설명 가능성 얘기로 가기 시작하면 뭐 금방 어려워지고요. 또 알고리즘을 공개하네 마네 뭐 이런 식의 논의로 가면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설명 가능성은 뭐 이런 식의 연구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어떤 이제 공대 실험실 레벨에서의 연구와 이걸 실제 현장에 이제 그 스케일 있게 도입하는 거는 뭐 아직은 간극이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글로벌 모델 또 뭐 로컬 모델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잘 아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실 거고요. 카운터 팩추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와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의료 영역이라든가 뭐 금융 영역이라든가 개별 인더스트리 영역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종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일반 뭐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아직은 뭐 상당히 많은 이렇게 허들이 남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뭐 오딧 뭐 이런 이렇게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작년 올해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 그 이제 EU에서 지난 4월 21일자로 발표한 AI 법안, 그러니까 AI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뭐 그런 법안이 나온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김영주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이 법안이 나왔다고 법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GDPR의 경우를 생각을 GDPR은 맨 당초에 법이 나오고 실제 그 실행이 될 때까지 2012년에 처음 초안이 나오고 통과가 2014년인가 되고 18년부터 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년 뭐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안이 나온다고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한편 물밑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지난주에 유럽 의회에서 그 연구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뭐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이 법안에 담긴 내용 사이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매치가 안 돼서 공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일종의 매핑을 해보는 뭐 그런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이제 많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그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게 윤리라는 말이 주는 약간 어떤
부담감, 중압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윤리하고 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꽤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사례 앞에서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실무 현장에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이 넓은 의미의 윤리라고 하는 엄브렐라 하에서 바라볼 것인지 이거는 뭐 회사가 크건 작건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에 관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얘기가 진행이 될 것이라서 그에 관해서도 그 이렇게 지켜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총론격의 얘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제 개별 영역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서 뭐 그거에 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